그 바닷속에 생태계가 육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바닷속이 훨씬 더 뭐냐면 공간이 넓을 뿐더러 뭐 사실은 이게 뭐 훨씬 더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바닷속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은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를 나가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죠? 인류 역사상 우주선 타고 우주 바깥 지구 바깥 대기권 넘어서 이렇게 우주에 가본 사람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200명 정도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있었던 우주인들은 2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바닷속으로 그 수심 1km 이상 바닷속으로 수심 1km 이상 내려가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00명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만큼 바닷속은 연구하기가 극악하게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바닷속은 연구하기가 극악하게 어려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시무시한 수압 때문이죠. 네, 그래서 수압이 예를 들면 1km까지 들어갔다. 수압 얼마예요? 아주 러프한 계산으로 1km 들어갔다. 수압 몇 기압이에요? 이 사람들. 자, 물속으로 몇 미터 들어가면 1기압 증가하죠? 10m잖아요. 그럼 1km면 몇 기압? 100기압, 100기압 알겠죠? 그래서 바닷속으로 1km 들어가면 수압만 100기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견딜 수 있는 공학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닷속은 연구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또 하나 바닷속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건 바닷속은 빛이 있어요, 빛이 없어요? 바닷속은 거의 완벽한 암흑이에요. 한 30m 정도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시광선이 없어져요. 30m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대낮에 해가 쨍쨍한 날에도 바닷속으로 30m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암흑이에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이후는 뭐 자외선 뭐나 뭐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일체의 빛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뭔가 분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바닷속은 정말로 연구하기가 어려운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 바닷속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사실은 놀라운 이 생태계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열수공? 열수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찬아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나연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종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홍우 들어본 적 있어요? 유천이 이거 자 뭐냐? 해저에도 뭐가 자꾸 분출이 되죠? 화산 활동이 있죠, 해저에도. 그래서 해저에도 지각 들에 뭐 서로가 지각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닷속에서 뭐가 분출된다? 용암, 다른 말로 이제 마그마가 막 분출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해저 바닥의 온도는 몇 도? 나연아, 해저의 온도는 몇 도? 해저는 몇 도? 그냥 해저는 몇 도? 무조건 4도씨죠? 이유는? 바로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얼음이 되면 밀도가 가벼워져서 위로 뜨기 때문에 그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씨여서 해저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4도씨 근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 4도씨는 아주 높은 온도예요? 사실 엄청 추운 온도예요? 4도씨 엄청 추운 온도입니다. 알겠죠? 이게 공기가 4도씨면은 견딜만 한데요. 물이 4도씨면 엄청 추운 거예요. 알겠죠? 그 4도씨 물에 들어가면 한 시간도, 한 시간이 뭐야? 4도씨 물에서는 15분 견디기도 힘들걸요? 네, 15분 만에 죽을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예요. 정말 저온인데 이 심해 열수공 근처는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마그마 덕에 그 주변의 온도가 100도씨 정도가 한 60도, 7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해저 바닥에 끓는 물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끓는 물 조건에서도 뭐는 살아간다? 생명은 살아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태계가 벌어지는데 이걸 화학적으로 조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지구 생명체. 생명체 구조의 생명체 지구 생명체의 기본 화학 결합. 이 뭐죠? 화학 결합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화학 결합은 뭐예요? 지구에서 뭡니까? 홍우야 뭐예요? 지구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 결합. 그 공유 결합 중 공유 결합 중 뭡니까? 버러버러버러봐 이게 되겠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단백질. 단백질이란 말 알죠? 단백질. 저기 누구냐? 종우야? 단백질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 단백질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해? 고기. 아, 고기 알잖아. 이 이런 게 고기잖아, 고기. 고기 안에 펩타이드 결합. 아시겠어요? 자, 펩타이드 결합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바로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화학 결합을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그 뭐냐면은 축합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뭐 그것까지 할 건 없고 저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R1, R2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그냥 그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일반적인 탄소 사슬을 이렇게 R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양쪽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탄소 산소 이중 결합과 질소 수소가 붙어 있는 요 결합,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고기 안에 저 펩타이드 결합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펩타이드 결합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요렇게 공명구조가 나타납니다. 공명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질소엔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고 아까도 계속 여러 번 그렸죠. 그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전자를 이렇게 제공하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 결합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렇게 되고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중 결합이 되면서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이중 결합 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은 이중 결합의 성격이 강해서 보통의 공유 결합 보다 꽤 강합니다. 결합 세기가 상당히 강해요.
지구의 진화를 통해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생명체가 지구에서 잘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화학결합도 약한 화학결합이어야 되겠어요? 튼튼한 화학결합이어야 되겠어요?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 속성이 나타나는 저런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 방사능, 지구의 자연 방사능을 견딜 만큼 결합력이 강합니다. 자연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굳이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뭐냐면은 저기 방사능이 막 나와요. 땅에서, 돌에서, 막 공기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능은 그 생명에 아주 위협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사실은 진화를 하려면 저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화학 결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구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일본이 그 오염수를, 핵오염수를 그렇게 배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도의 문제거든요. 정도. 그래서 자연 방사능 정도 단백질이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의 자연 방사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그 핵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죠? 뭐 그건 다른 주제죠. 벌써 그런 얘기 나오죠. 일본이 핵오염수 배출하는데 핵오염수를 충분히 희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벌써 그린피스에서 나오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봐봐요. 거기 그 오염수 방류하는 자리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가 있겠어요? 가 있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자래도요 거기 방류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겠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핵오염수를 배출하는 자리에는 일본과 그 관계자들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희석하는데 돈 들죠. 그냥 방류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서 자연과 인류를 위해서 충분히 희석해서 그걸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누군가는 일본이 매우 도덕적이고 선진국이고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전 인류를 위해서 충분히 희석해서 버릴 거다 라고 일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일본이 반드시 지킬 거다. 왜냐하면 일본은 신용이 있는 나라니까 라고 누구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같은데요. 사람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파란불 깜빡깜빡할 때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은 사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원래 파란불 깜빡깜빡하면 그 원칙적으로는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깜빡깜빡하면 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깜빡깜빡할 때 누구나 그냥 건너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찬아? 하지만 우리 이웃 일본은 선진국이고 도덕적으로 완성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지키는 신뢰 있는 민족이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믿고 싶나요, 홍우에? 네, 자 하여튼 그렇다. 어쨌건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은 왜 저렇게 진화를 통해 저런 게 형성되어 있다? 바로 지구의 자연 방사능을 견뎌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펩타이드 결합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변성되지요. 그래서
저희 단백질은 온도가 좀 높으면 쉽게 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가 대략 한 몇 도더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높지도 않아. 그래서 내 기억에. 이게 뭐냐면 이 고온이라는 게 70도 이상이야. 그래서 70도가 넘어서게 되면 그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고온 조건에서 변성된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온 조건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요리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요리. 그러면 요리가 된 건 요리가 되기 전과 맛이 같아요, 맛이 달라요? 날달걀하고 삶은 달걀하고 맛이 같아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죠? 왜겠어요? 단백질이 변성돼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주 다른 맛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화학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상당히 강한 화학 결합이지만 70도씨가 넘어서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열수공 주변은 100도씨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죠.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기 어렵다? 살아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생물학자들은 심해 열수공 주변은 일체의 생명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열수공 주변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온도가 좀 떨어진 곳에서 생명 활동이 시작될 거고, 열수공 주변은 생명이 일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이쿠 놀라웠게도 조사를 해보니 그 100도씨 펄펄 끓는 물에도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물고기 정도의 거대한 이런 생명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 세균 이런 정도지만 거기서도 살아가는 생명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바로 첫 번째 1. 그러면 단백질 이외, 단백질 이외의 강한 결합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힘을 못 쓰니까요. 70도 이상에서부터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저 열수공 주변의 생명체들은 단백질 외에 뭔가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온 결합. 이 고온 조건에서도 그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죠. 예를 들어 NaCl, 꼭 이게 생명체 안에 들어있다라기보다는 이온 결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물질로 한번 써본 건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 농점 얼마예요? 괜찮아, 얘 농점 얼마예요? 800도씨입니다. 끓는 점은 1300도씨인데 농점이 800도씨니까 끓는 점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이온 결합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농점이 굉장히 커요. 농점이 굉장히 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모든 물체들은 무엇이 강화돼요?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모든 입자들은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운동하기 시작하죠.
운동.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운동들이 있어요? 바로 병진, 회전, 진동 등 있잖아요. 병진, 회전, 진동.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 그 내부 물질들이 진동하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열이 가해졌을 때 회전한다고 칩시다. 회전, 뱅글뱅글뱅글 회전. 그러니까 일종의 회전 운동도 운동 에너지니까 열이 가해지고 그 열의 일부가 회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쳤을 때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같은 이런 이온은 기본적으로 이온은 그 녀석의 물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구라고 가정해도 좋겠죠. 구. 그럼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얘가 구라고 가정을 하면 구는 그 자리에서 회전을 했을 때 다른 구하고의 마찰이 커요, 작아요? 구는 마찰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그 이온 자체를 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열이 가해지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해도 주변하고의 마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고체 상태를 거의 유지한 채로 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그래서 어떻게 돼? 열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전하죠. 튼튼하죠. 회전하다 마니까요. 그런데 이 유기물 같은 경우는 구형이 아니라 뭐 선형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선형의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뭐 판상형 물질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적으로 다양한 애들은 열을 받아서 회전할 경우 다른 분자들하고 마찰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가 아닌 이런 유기물들 같은 경우는 열이 가해졌을 때 회전하면서 다른 분자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 전체 결정 구조가 금방 붕괴돼요. 그래서 구가 아닌 보통의 물질들은 녹점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녹점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할 필요 이런 얘기까지 알면 좋은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온 결합 물질들이 녹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이 주변 생물 내에는 이온 결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반데르발스임, 수소결합의 대략적인 세기를 비교해라 라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결합력 비교. 자, 거기 보시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인력. 자, 반데르발스 인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무슨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분산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분산력 기억나요? 분산력? 그러면 이들 사이에 그 결합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자,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략 10의 3승 킬로줄 퍼 몰 정도예요. 대략. 아시겠죠? 10의 3승 킬로줄 퍼 몰. 이게 결합 에너지가요. 자, 수소 결합은 결합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kJ per 몰이에요. 알겠죠? 100kJ per 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력,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10kJ per 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 숫자의 그 뭐냐면은 크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대략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에, 참고로 핵 에너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핵 에너지는 크기가 10의 8승 kJ/몰입니다. 10의 8승 kJ/몰. 그러니까 에너지 스케일이 뭐 무지막지하게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업가라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업가라면 혹은 정치인이라면 이 보고를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이 보고를 받았다고 쳐봐요. 주변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그럼 사업가나 정치인이라면 이 숫자를 보고 딱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괜찮아?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기업의 CEO야. 혹은 정치인이야. 밑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얘 이런데 얘 이렇다. 그럼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종호야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뭐로? 폭탄이요, 폭탄. 무슨 말 알겠죠? 폭탄. 폭탄 만들어서 어디 쓰게? 전쟁할 때 쓰게. 왜? 폭탄 싸요, 비싸요? 폭탄 싸요, 비싸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미군이 보급해가지고 그 탱크 잡는 그 한 발짜리 미사일이 있거든요.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제블린 미사일 한 발 얼마 하게요? 한 발에. 한 발에 2억 해요. 미사일 한 발에 2억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전차가 오면 대전차 미사일인데 또 포병이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조준해가지고 딱 쏘면 얘가 전자유도 돼가지고 슉 가서 딱 잡거든요. 그러면 그 제블린 한 발 2억 해요. 비싼 거 같죠? 왜냐면 비싼 거 같지만 싼 거예요. 왜? 탱크가 한 대에 50억 하거든요. 그러면 탱크 한 대를 미사일 50억짜리를 1억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싼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벌어지는 무기들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1억짜리 무기면 싼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저걸로 딱 숫자를 보는 순간 저거 폭탄 만들면 돈 되겠다 하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생각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게요? 저 생각 맨 처음 한 사람이. 저 숫자 보고 저 생각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폭탄 만들면 돈 되겠다. 맨 처음에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그게 마담 퀴리예요. 마담 퀴리요. 핵 연구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담 퀴리잖아요. 마담 퀴리가 언제 사람이죠? 19세기 사람이거든. 그래서 마담 퀴리는 뭐로 죽어요? 방사능 때문에 죽죠. 그 연구하다가 그때 당시 방사능을 몰라가지고 방사능에 노출돼서 피폭돼 죽거든요. 그래서 연구와 생명을 바꾼 사람이죠. 근데 그 방사능 연구하다가 뭐냐면 방사성 붕괴 연구하다가 핵에너지에 대한 존재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19세기에 마담 퀴리가 자기 딸 퀴리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 이걸로 폭탄 만들면 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엄마 퀴리가 딸 퀴리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미 그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마담 퀴리의 아이디어로 최초로 핵 개발을 시도한 나라가 어디예요? 최초로 핵 개발을 시도한 나라.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참 최초로 핵 개발을 시도한 나라. 바로 고전 물리학의 고향. 고전 물리학의 고향. 그래서 이 과학적 자부심이 엄청 큰 나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초 핵 개발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근데 성과를 못 얻죠. 왜? 갑자기 전쟁이 나서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연구하다가 중단돼요. 이게 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영국의 기술, 그 연구하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어디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핵 개발이 됐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역사도 있는데. anyway.
독일은 또 독일 나름대로 했고요. 나름대로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핵 개발했다는 거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도 핵폭탄 개발했습니다. 누가 했죠? 자, 미국에서 핵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영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오펜하이머죠. 미국에 오펜하이머가 있었다면 일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펜하이머와 쌍벽을 이루는 천재 과학자. 일본 동경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카와 히데키요. 뭐 한 사람이죠? 핵 내의 중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왕의 명으로 유카와 히데키가 명을 받들고 일본 내에서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핵 개발을 서둘렀던 이유는 바로 유카와 히데키 때문이었습니다. 유카와 히데키가 거의 완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핵 개발은 일본 때문입니다. 독일 때문이 아니고. 오펜하이머의 핵 개발 당시 이미 독일은 모든 연구가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패전이 짙었기 때문에 그 오펜하이머 핵 개발은 독일 때문이 아닙니다. 유카와 히데키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카와 히데키가 거의 며칠 차이로 먼저 개발하냐면 보름 차이로 오펜하이머가 먼저 성공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 나라가 일본이다. 믿으면 곤란하지. 어쨌건 보자. 그래서 이 에너지 스케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이때 보통의 경우 공유 결합보다 이온 결합이 조금 더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쓴 이유는 사실 공유결합 중에서도요, 이온결합보다 훨씬 강한 공유결합도 있고요, 이온결합 중에 공유결합보다 약한 이온결합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중 누가 더 강한 결합이냐 라고 물으면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크다 작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붙어있는 수록되어 있는 답안지도 서울대 공식 답안인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건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둘은 결합력이 비슷하다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온 결합에는 격자 에너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아주 안정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온 결합은 보통의 공유 결합보다 훨씬 강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공유 결합은 격자 에너지를 넘어서는 강력한 공유 결합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온 결합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서울대가 이런 관점으로 써놓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이. 4번. 자, 4번은 뭐냐면 4번은 뭐야? 단백질의 구조. 자, 단백질의 구조에는 첫 번째 1차 구조가 있죠. 단백질 1차 구조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단백질 1차 구조 뭐로 구성됩니까? 바로
아미노산 순서죠. 그래서 뭐 내 생물엔 좀 젬병이어가지고 그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 이 자연계에 몇 개가 있더라. 뭐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뭐 합성 아미노산인데 뭐 하여튼 뭐 20몇 가지인가 11가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류신, 뭐 발린,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순서에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1차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구조에서는 1차 구조에서는 얘는 이 공유결합 우선입니다. 공유결합. 자, 이때 2차 구조가 있죠. 2차 구조는 뭡니까? 단백질 2차 구조. 단백질 2차 구조는 뭡니까? 버르버르버르버. 단백질 2차 구조는 폴리 펩타이드 사슬내 수소결합이죠. 사슬내 수소결합. 폴리펩타이드 사슬내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으로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왜 뭐냐면은 알파 헬릭스 그다음에 베타 쉬트. 그래서 이게 그 단백질 긴 사슬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평면형 구조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억나죠? 그런 게 이제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사슬 내 수소결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물 시간에 나오는 얘기라 뭐 잘은 안 들어봤긴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3차 그리고 4차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3차, 4차 구조가 이제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뭐 다 기억이 안 나서. 자, 관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거대 단백질 분자 사이의 바로 분산력으로 거대 단백질 분자의 분산력으로 3차원 구조가 결정되는 이런 걸 3차 구조 혹은 4차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단백질 분자와 이런 식의 또 다른 단백질 분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분산력으로 엮이게 되는 이런 구조를 3차, 4차 구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우리의 몸 안에서 단백질이 효소로서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한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어떤 바로 여기에 있는 분산력이 이 단백질 분자들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3, 4 효소 기질의 특이성. 효소 기질의 특이성. 자, 이 효소 기질의 특이성 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들어본 적 있겠지만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과
결합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저 효소 기질의 특이성이 왜 나타나는 거죠? 바로 두 분자 간 분산력 때문이에요. 자, 왜냐?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강한 힘이에요, 약한 힘이에요? 단위 에너지만 보면 아까 분산력 썼죠. 분산력이 크게 대략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10kJ/몰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크게 잡으면 10이고요. 보통 1에서 10kJ/몰이 분산력의 크기거든요. 그럼 아까 썼던 것처럼 뭐 수소 결합 아니면 화학 결합 아니면 핵 에너지에 비해서 이 분산력은 이 에너지 스케일만 보면 큰 결합이에요, 작은 결합이에요? 굉장히 결합력이 약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력은 두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만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분산력은 어떻게 된다?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효소와 기질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활성자리. 영어 표현으로는 액티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를 중심으로 구조, 그 다음에 배열 형태가 매우 비슷해서 두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활성 자리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효소, 이걸 기질이라고 하면 지금 비스꾸르무리하게 그려놓은 부분 있죠. 요런 자리들이 이게 활성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효소와 기질 사이의 활성 자리의 구조와 배열과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 분자가 마치 아귀가 맞아 떨어지듯 짝 하고 들러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분자가 짝 하고 들러붙게 되면서 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뭐가 커진다? 분산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홍어 알겠어요? 알겠죠? 예찬이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활성 자리가 서로 다를 경우는 두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기 어렵고 분산력도 매우 작아지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어떤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효소입니다. 그런데 기질이 만약 이렇게 생긴 어떤 기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딱 봐도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구조와 배열과 형태가 비슷해 보여요? 매우 달라 보여요? 매우 달라 보이죠? 매우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분산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성자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응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효소가 있고 어떤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반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물 교수가 효소 기질의 특이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되거든요. 특정한 효소는 특정한 기질과 결합한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걸 화학 교수가 물을 때는 저렇게 답하면 안 돼요. 화학 교수가 물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분산력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효소 기질의 특이성의 그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화학 교수가 물을 때는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혹은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그래서 분산력을 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분산력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런던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런던 힘이라 하기도 하고, 반데르발스 인력이라 하기도 하고, 분산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런 표현을 꼭 써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예시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